미 육군의 차세대 기동 헬기로 벨러가 선정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벨러가 틸트로터 방식 헬기였기에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는데요. 최근엔 우리 군이 헬기 전력의 중추 블랙호크를 대체하기 위한 신형 헬기 도입 프로젝트에서 V280 벨러를 언급되면서 다시 한번 틸트로터 방식이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물론 국산화에 대한 소요도 높습니다. 대한민국은 수리온을 비롯해 여러 분야의 파생형 헬기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어차피 지금 당장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전력 배치까지 최소 5년에서 10년이 걸리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KF-21의 경우처럼 기동 헬기도 국산화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블랙호크라면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블랙호크가 워낙 완성도가 높은 기종이어서 이를 완벽히 대체하기엔 힘에 부친 데다가 연합훈련 시 작전 수행 능력을 고려하면 최소한 블랙호크보다는 강력한 성능의 기동 헬기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정부와 군은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된 신형 헬기 체계 개발에 나설지 아니면 국내외 업체의 기종을 획득 구매 형태로 도입할지 깊은 고민에 빠진 상태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미군이 도입 결정한 V280 벨러가 언급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과연 대한민국이 차세대 기동 헬기 V280 벨러를 도입해도 괜찮은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V280 벨러는 UH-60 블랙호크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차세대 기동 헬기입니다. 대형 공격 헬기의 대명사가 아파치라면 블랙호크는 기동 헬기를 대표하는 존재라 할 수가 있는데요. 4명의 승무원과 완전 무장한 11명의 병력을 수송할 수 있는 블랙호크는 파생 모델을 포함 무려 4,000여 대 이상이 생산된 글로벌 베스트셀러입니다. 한국만 봐도 120여 대의 블랙호크를 보유하고 있고 이외에도 호주, 브라질, 일본 등을 포함한 30여 개국이 블랙호크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까지 블랙호크 민수판을 카피한 G20을 운용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미 육군이 이러한 블랙호크를 대체하기 위해 선택한 것이 바로 V280 벨러였습니다. 그러나 처음 벨러가 미군의 차세대 기동 헬기로 물망에 올랐을 때만 해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불안한 틸트로터라는 비행 방식이 문제였는데요. 틸트로터란 로터 회전축을 이착륙 시에는 수직으로, 비행 중에는 수평으로 바꿔 수직 이착륙과 고속 비행이 모두 가능하게 만든 헬기입니다. 벨러의 경우 프로펠러가 좌우에 배치되었다 보니 전장 15.4m, 전고 7m의 전폭은 무려 24.9m에 달합니다. 블랙호크의 길이가 16.3m였던 점을 감안하면 그 부피감을 가늠할 수가 있을 텐데요. 전폭이 크다는 것은 적에게 쉽게 노출되어 표적이 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기계적인 약점도 문제였습니다. 틸트로터는 이륙을 위해 프로펠러를 수직으로 꺾었다가 비행 시엔 수평으로 펴는 등 복잡한 움직임을 소화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만큼 기술 난이도가 높고 복잡한데요. 이러한 프로펠러가 한 개도 아닌 두 개다 보니 정비성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복잡한 구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오죽하면 벨러의 이전 모델이었던 틸트로터 방식의 V20이 오스프리는 크고 작은 고장에 시달리며 추락사고도 여러 번 내 수십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미 육군은 악명 높았던 틸트로터 방식을 다시금 선택했는데요.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바로 벨러의 최고 속도와 순항거리가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블랙호크의 최대 속력은 시속 294km였지만 벨러의 최대 속력은 무려 시속 565km로 블랙호크를 크게 뛰어넘고 최대 순항거리 2221km, 전투범위 590km 수준의 블랙호크에 비해 벨러의 전투범위는 940에서 1480km, 항속거리는 무려 3900km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현재 양산이 진행 중인 가장 우수한 UH-60M 모델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스티브 윙을 추가해 400갤런 이상의 외부 연료 탱크를 운용한 경우를 가정한 것인데요. 따라서 실제 운용에서 벨러와 블랙호크의 격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좁은 한반도에서 블랙호크의 전력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남과 북의 전력차가 분명한 현재 북한이 헬기를 이용해
대한민국의 영토와 군사시설을 타격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페이퍼 스펙과 현장에서 느끼는 전력엔 언제나 큰 차이가 있는 법, 이는 블랙호크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가령 블랙호크의 최대 전투 범위가 590km라 하더라도 현장에선 300km 이내의 임무에만 투입되고 있는데요. 통상적인 작전 비행, 그러니까 적과의 대치를 상정한 임무에서 헬기는 항속거리의 손실을 감안해야 합니다. 적의 탐지를 회피하기 위해 적어도 지형 추적 비행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작전 지역 상공에서 채공해야 할 필요도 있을 텐데요. 이러한 최소한의 예비 비행 시간 등을 고려하면 스펙상의 전투 범위를 그대로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블랙호크를 몇 단계 뛰어넘어 진화한 V80 벨러의 존재가 대단한 것입니다. 더구나 기존에 지적됐던 틸트로터 방식에 고질적 문제점들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조금씩 보완되었다는 점도 고무적이었습니다. 2015년 개념 소개 후 2017년 첫 비행을 시작한 벨러는 무수한 비행 테스트를 거친 끝에 높은 안정성을 보장한 기체가 되었는데요. 여기에 블랙호크는 따라올 수 없는 최고 속도와 항속거리 기록까지 연달아 갱신하다 보니 안전성을 중요시했던 군의 마음도 벨러로 기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2022년 12월 5일 미 육군의 차기 수송용 헬기 프로그램에서 벨러는 경쟁 기종인 디파이언트 X를 꺾고 블랙호크를 대체할 기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벨러가 차세대 기동 헬기에 선정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탑승 인원의 차이입니다. 블랙호크의 경우 완전히 무장한 11명이 탑승할 수 있지만 벨러는 그보다 많은 14명의 인원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벨러가 전폭은 블랙호크보다 넓지만 되려 길이는 4.3m나 짧은데요. 즉 면적 대비 수송량으로 따지면 블랙호크와 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거의 2배에 달하는 속력과 항속거리가 더해지면 이제 크기를 논하는 게 무의미해질 정도인데요. 이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눈여겨봐야 할 점입니다. 앞서 말했듯 대한민국은 보잉에서 기술 제휴를 요청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동축 반전식 헬기 기술을 연구 중입니다. 또한 이미 노후화된 블랙호크를 대신할 기동 헬기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여기서 우리 군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벨러는 올해 프로토타입 제작을 시작으로 2030년부터 납품을 시작, 미군에 배치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만약 미군의 주력 기동 헬기 사양을 우리 군이 쫓아가지 못한다면 연합훈련 시작 전 수행에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V80 벨러의 속도와 작전 가능 거리를 우리 군이 따라잡지 못한다면 연합훈련의 의미조차 퇴색할 텐데요. 이에 우리 군은 틸트로터 방식을 비롯한 새로운 형태의 헬기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차세대 헬기 도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블랙호크를 대체하는 고성능 헬기를 국내 개발하기로 한다면 기존 수리용과 소형 무장 헬기를 뛰어넘어 K방산 수출의 영역을 더욱 확장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는데요. 여기서 카이는 상상도 못했던 초대형 프로젝트를 공개했습니다. 개발 기간만 15년, 개발에 투자되는 비용은 무려 8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바로 차세대 중형기동 헬기 프로젝트 일명 XUH입니다. 카이가 2003년 KF-21의 선행 연구를 시작했는데 블록 1단계에서의 개발비만 약 8조 8천억 원을 사용한 것을 감안하면 XUH 프로젝트는 기업은 물론 우리 군의 자존심을 건 최소 KF-21의 버금가는 초대형 프로젝트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장차 UH-60 블랙호크를 대체할 기종으로 8명에서 12명의 전투병력 수송이 가능하고 미국의 V80의 버금가는 비행 성능의 기동 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전술한 대로 대한민국이 미군과 연합작전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까지 감안하면 최소 시속 500km대의 순항 속력을 갖추고 동시에 1000km 범위의 전투 행동 반경 3000km 수준의 페리 항속거리는 갖춰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시작도 하기 전에 겁부터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수리온을 거쳐 소형 기동 헬기까지 대한민국의 헬기 개발 능력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인데다 KF-21 보라매와 같은 초대형 프로젝트를 진행시킨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발 의지와 로드맵이 있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다만 새로 도입될 방식이 동측 반전이나 로터 푸셔 방식 아니면 이를 복합적으로 응용한 기종이 될 수도 있는데요. 미군이 V80 벨러를 도입했다고 해서 대한민국
아직도 틸트로터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몇 가지 점에서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틸트로터 방식은 프로펠러를 수직, 수평으로 기울이게 함으로써 헬기와 고정기기의 장점을 하나로 결합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덕분에 좁은 공간이나 급박한 상황에서 운용이 자유롭고 전술적 유연성이 뛰어납니다. 또한 연료 효율이 높아서 장거리 임무 수행에 적합한데요. 그러나 이를 갑자기 우리가 적용하기엔 기술적 난이도와 개발 및 운용 비용이 많이 들고 비행 중 프로펠러 전환이라는 위험성을 경고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공격 헬기가 직접적인 전투 작전에 초점을 맞춘 무기 체계라면 기동 헬기는 병력과 물자의 수송 및 이동 지원을 핵심으로 한 전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제안으로 기존 헬기와 비슷한 형태의 복합식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합동참모본부는 최근 차세대 고속 중형기동 헬기가 필요하다는 육군의 소요 제기를 인정하는 소요 결정을 의결했습니다. 현재 차세대 고속 중형기동 헬기에 대한 선행 연구가 진행 중인데요. 앞으로 한국국방연구원의 사전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늦어도 2040년엔 현장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40년까지 15년이면 아직 시간도 많이 남은 먼 미래의 일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러나 KF-21의 사례처럼 무기 개발에 드는 시간과 절차를 고려하면 오히려 촉박한 편이며 자체 개발에 나섰을 경우 미국의 기술 발전 속도도 따라잡아야 해 시간이 많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헬기 기술이 전무했던 대한민국은 두 번의 헬기 사업을 거치면서 상당한 기술 축적을 이룬 것으로 평가받는데요. 이번 차세대 기동 헬기 사업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음은 25년 3월 2일 노스럽 한화와 협약 영상입니다. 대잠수함 대수상함 작전 능력 세계 최강 바다위 사냥꾼으로 불리는 MH-60R 시호크가 2월 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7일 해상작전 헬기 MH-60R 한 기를 시작으로 연내에 총 12기를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후 1년의 전력화 과정을 거쳐 실전 배치될 계획입니다. 총 도입 비용 약 1조 원. 그러나 사실 한국 해군이 이 정도 비용을 들여가며 전력을 강화하는 데는 비단 중국의 도발 때문만은 아닙니다. 현대전에서 해상 제공권은 육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중요해졌는데요. 바다에서는 수중, 해상, 공중까지 3차원의 다각도 전쟁 수행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MH-60R 시호크는 미 육군이 사용하는 다목적 헬기 UH-60 블랙호크를 기반으로 해상군함에서 운용하기 위해 개조한 모델입니다. 미 록히드 마틴사 산하의 헬기 제조업체 시콜스키가 생산하는데요. 덩치는 우리 군이 보유한 링스보다 훨씬 커서 길이 19.7m, 높이 5.1m, 기폭 3.3m로 최고 속도 역시 시속 270km에 이릅니다. 최대 항속거리도 830km에 달하는데 여기에 어뢰와 공대함 유도탄 등을 탑재했고 한번 이륙하면 최대 4시간가량 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MH-60R 시호크의 전력화가 끝나면 북한의 잠수함을 비롯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요격 능력이 크게 증강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 정도면 해상항공작전과 대잠 초계 능력으로는 현존하는 최상급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단언해도 될 정도입니다. 실제로 MH-60R 시호크는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러시아의 원자력 잠수함을 자그마치 96시간 동안 추적하고 단여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MH-60R 시호크에 2발씩 탑재되는 마크 54 경어뢰의 파괴력 또한 압도적입니다. 마크 54 경어뢰에는 273kg에 달하는 무게의 탄두 중량만 무려 44kg이 넘는 괴물 고폭탄입니다. 게다가 왕복 외연기관을 채택하면서 사거리 15km의 속도만 해도 무려 시속 74km가 넘는데요. 중국이 보유한 최신의 핵잠수함인 095형 잠수함의 최대 속도가 고작 시속 55km 언저리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마크 54 경어뢰가 얼마나 빠른 속도인지 체감할 수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 해군이 MH-60R 시호크와 마크 54 경어뢰를 도입한다는 것은 중국의 잠수함 전력을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리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정도면 그동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설쳐대던 중국 해군의 콧대를 납작하게 눌러줄 수 있을 만한 전력 강화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술했던 대로 한화와 노스럽 그루먼이 함께 생산하기로 한 기뢰 탐지 시스템은 한국 최초의 자체 개발 소해 헬기의 존재와 맞물려 있습니다. 사실 2010년대 작전 헬기 도입 사업 초기부터
헬기 국산화에 대한 소요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확실히 헬기라는 게 얼핏 보면 구조가 복잡해 보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KF-21이라는 희대의 명작까지 탄생시킨 대한민국이라면 자체 개발 역량 또한 충분해 보이는데요. 그러나 알고 보면 헬리콥터 자체 개발은 가히 전투기 개발에 비견될 정도로 어렵습니다. 애초에 10수톤이 넘는 철덩어리를 회전익에 의지해 하늘에 띄운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공격 능력, 기동성, 안전성 모두 확보해야 하는 전투용 헬기는 그 개발 난이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반전은 이 어려운 일을 대한민국이 또 해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헬기 자체 개발에 성공한 것은 물론 미국도 개발 중인 차세대 헬기에 근접한 연구 개발을 진행 중인데요. 우리 군 당국은 일찍부터 헬기 전력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전력 강화에 많은 신경을 써왔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그 시작점은 수리온이었습니다. 수리온은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개발한 기동 헬기로 노후화된 UH-1H 헬기 등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최신형 헬기답게 적의 레이더를 기만하기 위한 체프를 비롯하여 플레어와 적외선 전방 주시 장치 등을 갖추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해병대의 상륙 기동을 위한 마린온, 의무 후송형 메디온 등 여러 버전의 파생형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소형 무장 헬기에서 소해 헬기까지 우리 기술력으로 자체 개발하고 있습니다. KUH-1 수리온 개발에 성공하면서 전 세계에서 11번째로 헬기 독자 개발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이 소해 헬기와 LAH 소형 무장 헬기를 거치면서 공중전력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한국은 길고 복잡한 해안선을 가진 작전 환경 때문에 이에 어울리는 적합한 무기체계를 직접 개발해 왔는데요. 다만 소해 헬기의 경우 영국의 BA 이 시스템즈사의 장비를 통합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장비를 수입해 사용했다고 해서 한국형 소해 헬기를 과도하게 깎아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전술한 대로 헬기 개발엔 많은 비용과 시간, 시행착오가 필요합니다. 가령 한국보다 먼저 소해 헬기를 개발하려던 일본 역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으며 AW101 멀린을 라이선스 생산하는 방향으로 지향점을 바꾼 지 오래입니다. 여기에 헬기마저도 남의 기술 베끼기에 여념이 없는 중국은 포장만 그럴듯한 헬기를 만들었다가 국제적 굴욕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판 블랙호크 G20 이야기인데요. 인도와의 국경 분쟁에서 민수용 블랙호크의 성능에 반한 중국은 소련 시절 도입한 미레이트 밀17 헬기를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 헬기는 모두 4,000m 이상의 고도에서는 작전할 수 없는데 블랙호크는 카슈미르 고산지대에서도 말 그대로 날아다녔기 때문입니다. 이는 인도 티벳 신장 위구르 자치구 등 평균 해발 고도 자체가 상당히 높은 국가와 국경 분쟁을 겪고 있는 중국에 반드시 필요한 성능이었습니다. 결국 정식으로 블랙호크 도입이 불가능했던 중국은 또다시 기술 카피에 전념했고 결국 2018년에 G20 일명 카피호크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양산 후 불과 1년 만에 중국은 슬그머니 생산 물량을 줄이더니 다 버리겠다던 러시아제 헬기를 다시 수입하기 시작했는데요. 정확한 내막이야 알 수 없지만 상당수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G20의 성능이 기대 이하였다는 게 정설로 받아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중국이 다시 수입하기 시작한 러시아의 헬기가 고고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밀171 SH라는 것을 미루어 보면 G20의 고고도 작전 능력이 형편없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수리온이라는 헬기 개발에 성공하며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히는 헬기 기술력을 가진 나라가 되었는데요. 오히려 헬기 개발 난이도가 쉬울 것이라는 편견 때문에 억울했다는 표현이 적당할 정도입니다. 자체 개발 헬기 기술을 가다듬은 대한민국은 현재 KF-21에 버금가는 차세대 헬기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동축 반전 로터를 기본으로 한 대한민국의 차세대 헬기는 그야말로 공중전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차세대 헬기가 전 세계 제공권의 판도를 뒤바꿀 것이라는 예측까지 내놓을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회전익계의 KF-21 보라매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닌데요. 한국형 차세대 헬기의 개발이 완료된다면 우리 군의 오랜 염원인 헬기 전력에 완전 국산화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감은 한화와 노스럽 그루먼의 계약서 공중 레이저 기로의 탐지 시스템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향후 ALMDS 시스템이 아예 카이가 만든 소해 헬기에 부착되도록 한다는 구문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현재 이 시스템의 부착 위치까지 세부적으로 결정된 상황입니다. 2027년 개발이 완료될 ALMDS 시스템은 헬리콥터의 좌연 아래쪽에 위치하며 헬리콥터의 캐리지, 스트림, 견인, 회수 시스템을 통해 물속으로 내려놓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헬기를 위해 기뢰 탐지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도 수상한데 부착 위치까지 정해놓았다는 점이 의아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마린원을 기반으로 개발되는 헬기이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이미 우리 군은 해병대의 상륙기동 헬기로 마린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수의 부품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 정비에서의 이점도 있는데요. 여기에 부품의 공동 생산으로 단가를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대한민국 항공기술력의 탄탄한 기본기 덕분에 가능했던 일인데요. 이런 기본기 덕분에 한국형 차세대 헬기의 등장이 더욱 가까워진 것은 물론 자체 기뢰 탐지 시스템 개발까지 많은 시너지 효과까지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상 꺼리 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